자, 오늘은 우리 몸의 방어작용 공부할 거예요. 우리 몸에 앞에서 어저께 공부했던 병원체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그거를 물리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럼 병원체를 제거하고 내보내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큰 의미로 면역이라고 합니다. 면역에는 선천적 면역과 후천적 면역이 있어요. 이거는 요거 좀 중요하고요. 선천적 면역은 여기다가 좀 정리해 볼게요. 비특이적이다. 그러니까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대상 불문이라고 쓸까요? 일단 맞고 보는 거야. 일단 우리 몸에서 뭐가 들어오면 맞고 보는 거야. 그냥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좀 나열식으로 해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아침부터 계속 콧물이 나거든요. 요즘 콧물이 계속 나요. 요즘 송화가루 날리는 시즌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송화가루도 내 몸에서 이거를 물리체를 대상으로 인식하는 거야. 좀 알러지 심한 사람들은 좀 오버해서 그래서 콧물 분비되고 재채기 나오고 이런 거 다 선천적 면역입니다. 그래서 그냥 쭉 쓸게요. 우리 피부가 1차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점막에서 점액질 물질을 분비해요. 지금 콧물 난다는 거죠. 콧물 나고 눈물 나고 하는 거 다 선천적 면역입니다. 이 점액질 물질에는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항균 물질이 들어있어요. 세균 같은 거 들어올 때 죽이는 역할도 좀 합니다. 점액질 물질도 있고, 이건 침에도 있고 눈물에도 있고 막 그래요. 라이소자임이라는 물질이. 그 다음에 뭐 재채기 나온다, 뭐 이런 거, 눈물 나온다, 이런 것들도 다 선천적 면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살짝 중요한 거 두 가지 내가 남겨놨는데, 백혈구, 이걸 대식세포라고 해요. 대식세포의 대식작용, 잡아먹는 거예요. 백혈구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백혈구가 일단 잡아먹어요. 자기 백혈구 세포 내부로 이렇게 잡아 들여와가지고 분해시켜버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천적 면역이 제일 중요한 게 염증 반응이에요. 염증 반응.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까요? 피부에 모세혈관이 막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피부. 피부에는 좀 더 넓게 그리자. 모세혈관이 지나가고 있고요. 뚱뚱한 세포가 있어요. 뚱뚱한 세포. 비만 세포라는 게 있거든요. 비만 세포. 여기 좋잖아. 뚱뚱한 세포가 있고, 이렇게 뭔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을 해요. 그걸 이제 항원이라고 합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을 하면 얘가 비만 세포를 자극을 해요. 돼지 새끼야!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야. 뚱뚱한 새끼. 그러니까 이제 뚱뚱한 놈이 히스테리를 부리죠. 뭐 이 새끼야? 막 하면서. 제가 외우는 방법이었습니다. 뚱뚱한 놈한테 돼지 새끼야 하니까 얘가 히스테리를 부린다.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해요. 히스타민. 히스타민이 뭐 해주냐면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요. 모세혈관이 확장되면 좀 넓어진 모세혈관 틈으로 백혈구가 나갑니다. 백혈구가 나가서 이놈하고 이렇게 잡아먹어버려요. 항원을. 배식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부위가 좀 불그스름해지고 붉어진. 그 다음에 온도가 살짝 올라가요. 그 들어온 항원을 좀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온도를 좀 그 부분에서 높이거든요. 내 몸이. 온도 상승.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여기서 염증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순서 기억하세요. 피부로 뭔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게 침입했을 때 비만 세포를 자극한다. 뚱뚱한 새끼야. 비만 세포가 히스테리를 부리면서 히스타민을 분비한다. 히스타민이 모세혈관 확장시켜서 백혈구가 나가서 항원을 잡아먹는다. 이 부분에서 염증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다. 알겠죠? 이런 것도 선천적 면역입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116페이지 상단에 식세포 작용, 식균 작용, 그 다음에 염증에 대해서 다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거 후천적 면역을 할 겁니다. 후천적 면역을 하기 전에 항원 항체 반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항원이 내 몸으로 들어오는 나쁜 놈이야.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원생생물 이런 것들이 다 항원이야. 항체는 그 항원을 무력화시키는 내 몸에 있는 군대, 경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 몸에 있는 경찰이 항체다. 항원은 특유의 그 겉부분 세포막에 있는 결합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항원이 이렇게 생겼다 해봐. 이렇게 생겼다 해봐. 표면이 뾰족뾰족. 그리고 항체는 단백질이거든. 세포 아니야. 항체는 단백질인데 이렇게 생겼어. Y자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Y자 모양의 끝에 뭐 이렇게 결합 부위를 가지고 있어. 이런 항체도 있고, 이렇게 생긴 항체도 있고, 이렇게 생긴 항체도 있고. 결합 부위의 모양이 좀 다양해요. 그런데 이 중에서 결합 부위가 이렇게 생긴 항원이 들어오면 요 놈이 결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놈이 결합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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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그리고 여기다가 또 다른 항원을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또 여기서 이렇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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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다른 항원을 또 붙여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항체가 항원을 막 묶어버려. 죄수들 막 이렇게 막 포승줄로 줄줄이 막 묶어버리잖아요. 그럼 묶여가지고 못 움직이잖아요. 항체가 항원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항원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무력화시키는 것. 이걸 항체 반응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결합 부위의 모양이 맞아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내 몸 안에서 이제 항체를 만들어. 어디서 만드냐면
형질세포라는 곳에서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이거 한번 보자. 이제 후천적 면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할 거야.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세포 중에 T림프구라는 것과 일종의 백혈구예요. B림프구라는 게 있어요. T림프구에는 세포 독성 T림프구가 있고 셀이라고 할게요. 저는 대학 때 셀이라고 배웠거든요. T셀, 킬러 T셀, KT라고 배웠어요. 킬러, 죽이는 놈이. 그다음에 보조 T림프구, 보조 T림프구, T셀. 이거는 헬퍼 T셀이라고 해서 TH라고 저는 대학교 때 공부했거든요. 이건 셀이라고 제가 일부러 쓴 이유가 있어요. 세포요, 세포. 림프구는 세포야. 항체하고 달라. 항체는 세포 아니라고 그랬지. 단백질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 다음에 B림프구. 이렇게 이제 림프구라는 게 있어요. 우리 지금 116페이지 중간쯤에 림프구의 생성과 성숙이라고 되어 있죠. 림프구는 골수에서 생성된다. 성숙하는 장소가 좀 달라요. B림프구와 T림프구. B림프구는 골수에서 생성돼가지고 골수에서 성숙 과정을 거치네요. T림프구는 골수에서 생성됐는데 가슴샘으로 이동해서 성숙되네요. 됐죠? 자, 이제 여기를 보세요. 요 놈이 들어왔어. 항원이 들어왔어. 이렇게 생긴 놈이 들어왔어요. 선천적인 면역작용이 먼저 일어납니다. 백혈구가 출동해가지고 이렇게 백혈구가 출동해가지고 잡아먹어요. 이야, 냠냠 쩝쩝 잡아먹습니다. 배식작용이 일어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 지가 분해한 쪼가리를 이렇게 보조 T림프구한테 보내요. 보고를 하는 거예요. 쪼가리가 이렇게 이제 지가 분해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생긴 결합 부위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보조 T림프구가 알려줍니다.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후천적 면역 작용이 일어나는 건데 보조 T림프구가 요 정보를 딱 받았어. 들어온 항원의 쪼가리를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세포 독성 T림프구를 활성화시켜요. 활성화시킵니다. 그럼 얘가 직접 출동을 해요. 직접 T셀이 직접 나가가지고 킬러 T셀이 직접 나가가지고 진짜로 죽여버리는 거야. 이렇게 있으면 뿅뿅뿅 있으면 얘가 출동해가지고 짠 죽여버려. 오케이? 킬한다. 킬. 물리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죽이는 거야. 칼로 찔러버려. 분해해버려. 킬한다 해서 킬러 T셀이야. 이거는 세포가 직접 나가서 항원을 죽인다 해가지고 이거를 세포성 면역이라고 해요. 세포성 면역. 오케이? 근데 이제 얘만으로는 부족해. 병력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좀 누가 도와줘야 되거든. 얘만으로 이 세포가 직접 나가서 막 죽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항원이 좀 지금 많이 들어왔단 말이야. 보조 T림프구가 B림프구도 활성화를 시켜줘요. 동시에. 얘도 활성화 시켜주면 B림프구가 분화됩니다. 분화된다. 바뀐다. 어떻게 분화되냐면 형질세포라는 걸로 일부 바뀌고 또 일부는 기억세포라는 걸로 남게 돼요. 형질세포로 바뀌면 이 형질세포에서 항체를 생산합니다. 아까 항체는 형질세포에서 만들어진다고 한번 얘기했어요. 여기서 항체 생산. 결합 부위가 이렇게 생긴 거, 이 항체들을 막 만들어내요. 그래서 항체를 만들어서 항체를 또 내보냅니다. 출동. 그래서 아직 안 뒤진
항원들이 있으면 묶어버리는 아까 항원항체 반응을 일으켜버려요. 그렇죠? 항체는 만들어져서 체에 섞여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인체액이라고 쓸게요. 체액에 섞여서 나간다 해서 이 항체에 의한 항원의 무력화 작용을 체액성 면역이라고 해요. 이렇게 킬러 T 세포가 직접 죽여버리는 거 세포성 면역. 현지 세포에서 만들어진 항체가 나가서 항원을 무력화시키는 거 체액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기획세포가 남았잖아요. 기억세포가 남아있어요. 그냥 남아있다가 얘는 언제 저 항원의 1차 침입이 일어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1차 침입 시에 이걸 1차 면역이라고 해. 근데 동일 항원 요놈이 나중에 다시 들어와. 2차 침입이 일어나. 다시 들어온다. 그러면 기억세포가 아주 빠른 속도로 신속하게 다시 한번 다량의 형제세포를 만들. 다량이라고 써. 다량의 형제세포. 또 일부는 기억세포로 남아있고. 다량 형제세포에서 다량의 항체를 생성한다. 그래서 아주 신속하게 저 항원을 제압해버립니다. 알겠죠? 보통 우리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잖아.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대식작용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항체까지 출동해가지고 무력화시키는 데까지 한 일주일 정도가 걸려.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 일주일 동안 아픈 거야. 감기 걸리면 아파 일주일 동안. 그래서 항체가 충분히 출동해서 다 무력화를 시키면 안 아픈 거야. 감기 걸려가지고 병원 가면 약 주잖아. 그 약의 대부분은 진통제야. 해열제, 진통제 이런 거. 그러니까 어차피 일주일 걸려. 그동안이라도 아프지 말라고 약 주는 거야. 치료제가 아니더라고 저도 보니까. 저도 한번 약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약 먹었는데 온몸에 발진 현상이 막 두드러기 막 생겨버리더라고.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약 발진 일어났다고 그 처방받은 병원에 가가지고 어떤 약이길래 이럴까요? 했더니 그 의사가 약 처방한 걸 하나씩 알려주면서 이거는 진통제고 요거는 항히스타민제. 그러니까 콧물 나오지 말라고 항히스타민제 넣어줘요. 이건 항히스타민제. 히스타민 아까 공부했죠. 히스타민 안 나가게 하면은 콧물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항히스타민제, 이거는 진통제, 이거는 뭐 위장약, 약 먹으면은 위선상 막으려고 위장약 처방해줘. 이런 거야. 그래서 치료제가 없어. 그 의사가 약발진 일어난 걸 원인을 찾으려고 하나하나씩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일주일 동안 이렇게 1차 면역이 일어나는 동안은 어차피 아프다. 근데 그 안 아프게 해주는 약일 뿐이다. 진통제 집에 있는 타이레놀이나 개보리 먹으면서 일주일 버텨도 감기는 나아요. 그죠? 근데 이제 기억세포가 생기면 동일 항원 2차 침입했을 때 얘가 아주 신속하게 항체를 쫙 만들어 버리니까 안 아파. 아픈 시기가 없어져 버리고. 알겠지? 다 설명했어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백신은 안 들어갈 거고 다음 시간에 백신 할 건데 백신이 이거야. 기억세포 만들어 놓는 게 백신이야. 지금 119페이지 문제를 보세요. 네? 점액질 물질 아까 했잖아요. 점막에서 점액질 물질을 분비합니다. 그러니까 점액이라고 쓰면 점액을 분비해요. 우리 어저께 1, 2번은 풀었었고요. 3번부터 답을 불러보고 아직 안 풀었어요? 좀만 더 있다가 볼게요.
같이 볼까요? 3번에 우리 몸의 방어작용은 선천적 면역, 선천 면역과 후천적 면역으로 구분한다. 그 다음에 기억이니까 선천적 면역은 병원체 종류를 가리지 않고 빠르게 작용하는 방어작용이며 후천적 면역에는 그러니까 니은이니까 후천적 면역에는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이 있다. 호흡기관의 내벽은 점막으로 덮여 있고 점막은 점액을 분비하여 병원체가 몸속으로 들어오는 걸 막는다. 4번 염증에 대한 문제. XXOO 틀린 것만 봐볼게요. 4번에 1번 히스타민에 의해서 모세혈관의 투과성이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2번 병원체를 인식하여 특이적으로 일어나는 방어작용. 특이적이지 않다고요. 비특이적입니다. 이거는 5번 문제. 사람 몸속에 들어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은 항원이고요. 후천적 면역은 감염된 병원체를 인식하여 특이적으로 일어난다. 이건 이제 이렇게 삼각형 모양 결합 부위에 있는 것만 무력화시키는 대상을 가리는 면역입니다. 특이적이에요.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림프구가 직접 제거하는 거, 이거 세포성 면역이라고. 골수에 생성된 미성숙 림프구가 가슴샘으로 가서 성숙되는 건 T림프구라고 그랬어요. 6번에 OX 문제. 체액성 면역 과정의 일부를 이거를 볼까요? 항원 조각을 제공해주면 분화되고 형질세포에서 항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잖아요. 항체가 만들어져서 항원을 무력화시키는 거 체액성 면역이라고 그랬어요. 맞는 말이고. A가 뭐예요? A는 항원 조각을 제공해주는 것은 T림프구가 아니죠. 세포 독성 T림프구가 아니죠. 이거는 뭐 보조 T림프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표면에 그 수용체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시세포로부터 제공받은 그 항원 조각을 가지고 다른 림프구들을 활성화시켜 주는 거니까 A는 보조 T림프구라고 해야 됩니다. 틀렸고 3번 미성숙 림프구가 골수에서 성숙 과정을 거쳐 B로 분화된다. B가 뭐였어요? B림프구였죠. B림프구는 골수의 생성, 골수의 성장이라고 그랬어요. 맞는 말이죠. 4번 C는 기억세포. 이제 남아있는 거 그러니까 분화돼가지고 아래쪽 B가 기억세포겠죠. C는 형질세포입니다. 항체를 생산하는 거니까. C가 형질세포, B가 기억세포라고 해야 돼. 틀렸어요? 됐죠? 그러면 121쪽 5번부터가 숙제가 되겠네요. 12번까지 숙제 표시해 두시고요. 서술형은 같이 볼 거고요. 좀만 더 할게요. 124페이지로 가보세요. 항원항체 반응에 대해서 아까 설명했죠. 요거 결합 부위가 딱 결합해가지고 무력화시키는 거, 그거 다시 나와 있어요. 항체는 Y자 모양의 끝부분에 결합 부위가 있고 그 항원에 막 결합해가지고 묶어버린다고요. 그런데 항체 C는 결합 부위의 모양이 다르면 결합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특정 항원과만 결합한다 해서 특이적으로 결합한다. 그래서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됐죠? 이런 항원항체 반응이 혈액에서도 일어나거든요. 혈액의 항원항체 반응까지를 오늘 공부할 건데 여기 위쪽 공간에다가 좀 쓸게요. 우리 수혈 관계는 좀 상식적으로 아시죠? A형인 사람이 B형 피 못 받잖아요. 그래서 A형인 사람한테 B형 피를 집어넣어 버리면 A형인 사람은 그 B형 혈액을 항원으로 인식해버려요. 그래서 혈액에서 응집 반응이 일어나 버려요. 혈액에서 응집 반응이 일어나면 죽거든요. 혈관 터져가지고.
그런 원리에 대한 공부를 좀 할 건데 혈액의 항원항체가 혈액에서 일어나는 항원항체 반응을 응집 반응이라고 불러요. 자, 사람은 혈액형이 A형, B형, AB형, O형이 있고요. 선생님은 무슨 형인지 아세요? 이도형. 난 이도형. 안 웃기다고. 도담이 완전 표정 썩어버려. 미안하다. 사람의 혈액에는 아까 뭐 항체가 섞여 있는 거 체액에 섞여가지고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체도 있고요. 다른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항원으로 작용하는 부위도 있어요. 그래서 혈액에는 항원도 있고 항체도 있다. 항원도 있고 항체도 있다. 그런데 이제 용어가 살짝 달라요. 혈액에서 항원으로 작용하는 것을 응집원이라고 하고요. 응집원. 혈액에서 항체로 작용하는 것을 응집소라고 불러요. 응집원, 응집소. 어디 있냐면 항원으로 작용하는 응집원은 적혈구막에 붙어 있어요. 이게 적혈구라고 생각하세요. 적혈구 표면에 이렇게 막 결합 부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항체로 작용하는 응집소는 혈장에 있어요. 체액에 섞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혈장에 있다. 오케이. 그리고 응집원은 알파벳 그대로입니다. A라는 응집원, B라는 응집원, A하고 B가 둘 다 있고 그 다음에 O형은 응집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O형 P는 누구에게도 수혈해 줄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상식적으로. 응집원이 없어서 그래요. O형 P는 A, B 누구에게 가더라도 항원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응집원이 없어서 그렇다. 그 다음에 A형의 응집소, 항체로 작용하는 응집소는 베타라는 응집소를 가지고 있고 B형 알파라는 응집소 가지고 있고 얘는 응집소가 없어요. A, B형은. 그 다음에 O형은 알파, 베타를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혈액의 응집 반응이 일어나려면 응집 반응이 일어날 조건입니다. 혈액을 주는 사람의 응집원과 혈액을 받는 사람의 응집소가 잠깐만요. 주는 사람의 응집원과 받는 사람의 응집소가 같으면 응집. 같다는 것은 A하고 알파가 같은 거예요. B하고 베타가 같은 거예요. A하고 알파 만나면 응집, B하고 베타 만나면 응집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 혈액에는 응집원과 응집소가 무조건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A는 A, 베타니까 다르잖아요. P, 알파니까 다르잖아요. 이것도 없고 하니까 자기 P에서는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생각해봐. A형 P를 B형한테 주면 주는 사람의 응집원인 A와 받는 사람의 응집소인 알파가 같으니까 응집 반응이 일어나 버리겠죠. 그렇겠죠? 안 된다고. 이렇게 주면 A하고 안 만나네. 이거 가능하네. 응집소가 없으니까 응집 반응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이런 생각을 하시면
수열 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A, B, A, B, O 있으면 A, B는 좀 이기적이야. 다 받을 수, 물론 이제 자기 피를 자기가 받는 거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런데 A, B는 A형도 받을 수 있고 B형 P도 받을 수 있고 O형 P도 받을 수 있다. 왜? A, B는 응집소가 없으니까 어떤 피가 들어와도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서. 오케이? 그 다음에 O형은 줄 수만 있다. 다른 피를 받을 수는 없고 줄 수만 있다. 왜? 응집원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에게 가도 응집반을 일으키는 이 원인 물질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수요관계 다야. O형은 어떤 피도 받을 수가 없죠. 알파, 베타를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피가 들어오더라도 A 들어오면 알파랑 응집반, B 들어오면 베타랑 응집반. O형인 사람은 A, B형의 피를 받았을 때 제일 빨리 뒤져버리겠죠. A 알파 만나고 B 베타 만나니까. 그렇겠죠? RH식 혈액형도 있죠. 아무튼 이렇게 이걸 이용해서 응집 반응이 일어나는지 여부를 이용해서 혈액형 판정을 하거든요. 그 초등학교 때 아마 너희는 이제 요즘은 태어날 때부터 해버리니까 선생님 초등학교 때 혈액형 판정을 했어요. 학교에서 줄 쭉 서가지고 상당히 긴장되더라고. 자기 순서가 되면 침으로 톡 터뜨려갖고 피를 떨어뜨려 유리판에다가 유리판에 딱 떨어뜨리고 거기서 반응을 보고 무슨 혈액형이라고 알려주더라고요. 판정하기 위한 판이 있어요. 유리판이 두 군데다가 피 떨어뜨리는데 여기에 있는 거는 한 A형 혈청, 한 B형 혈청. 항 A형이라면 A형 P를 만나면 응집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항한다. 항. 그러니까 항 A형 혈청에는 응집소 알파가 있는 거예요. 항 B형 혈청에는 베타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A형 P를 떨어뜨려요. A형 P를 떨어뜨리면 A형에는 저기 응집원 A가 있잖아요. 응집원 A가 알파를 만나면 응집이 일어나겠죠. 맞죠? 여기서는 응집 안 일어나겠죠. 여기서 항 A형 혈청에서만 응집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사람은 A형이에요. 알겠죠? B형 P 떨어뜨리면 B형에는 응집원으로서 B가 있으니까 베타를 만나야지 응집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되겠죠. 맞죠? A, B형 P를 떨어뜨리면 A, B를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응집 일어나고 둘 다 일어나면 A, B형. 이도형 P를 떨어뜨리면 이도형은 O형입니다. O형 P를 떨어뜨리면 응집원이 없으니까 어디서도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죠. 이렇게 혈액 응집 반응을 이용해서 혈액형 판정을 한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게 RH식 혈액형이거든요. 지금 다른 사람한테 수혈을 할 때 응집수는 안 들어가요. 응집소가 들어가기도 해서 웬만하면 같은 혈액을 피를 받는 게 좋아. 수요 관계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RH식 혈액형 별도의 분류 체계죠. 사람의 혈액은 ABO식 혈액형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RH식 혈액형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ABO식 혈액형으로는 O형이고 RH식 혈액형으로는 RH 플러스 혈액이에요. 그게 다 있죠. 그래서 RH식 혈액형에는 RH 플러스와 RH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건 이제 응집원 응집소가요.
종류가 나눠져 있진 않아요. 그냥 있다 없다만 아시면 되는데 RH 플러스는 음집 소가 없어요. 음집 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RH 플러스는 음집 소가 없으니까 RH 마이너스 혈액도 받을 수 있어요. 음집 반응을 일으키는 항체가 없잖아요. 근데 RH 마이너스는 음집 원이 없어요. 음집소가 이거 좀 재밌어. 세모야 세모. 없다가 1회 수혈 시 생성이에요. 재밌지? 역시 같은 혈액형끼리는 수혈이 돼요. RH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그런데 RH 마이너스를 RH 플러스에다가 수혈해 줄 수는 있죠. 왜냐면 음집 원도 없고 음집 소도 없으니까. 음집반 안 일어나겠죠. 그런데 RH 플러스 이건 된다. 이렇게 수혈했을 경우 음집원이 있었어. 처음에는 없으니까 1회 수혈은 가능해. 근데 1회 수혈 받아버리면 이 사람한테 동그라미로 변해버려. RH 음집소가 생겨버려. 그럼 두 번째 수혈 받을 때는 음집반이 일어나버리겠지. 그럼 죽는 거야. RH 마이너스는 딱 한 번만 RH 플러스로 수혈 받을 수 있다. 음집소가 생긴 RH 마이너스는 RH 플러스에도 수혈 못해요. 다시 RH 마이너스에게 음집소가 생겨버리면 아니죠. 죽는 사람의 음집원이 없잖아요. 그죠? 됐어요. 혈액형까지 받고 백신은 다음 주에 봐야 될 것 같고 혈액형 문제 조금 풀어볼까요? 129페이지 기본 탄탄 1, 2, 3번만 해봐. (1번에) OX55 (2번에) 음집소 알파 RH 플러스형 항원 항체 3번에 1번 B형 2번에 음집소 알파 까지 잘 모르겠는 거 있어요? 숙제는 아까 앞부분만 해주세요. 여기는 아직 단원이 덜 끝났으니까 숙제 안 내줄게. 다음 주에 좀 복습도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신까지 공부하고 그러면 끝나고 나서 여기 숙제는 내줄게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